의료기술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경채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 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고 득점부터 면접 준비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익히 들으셨을 수도 있고 제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이 바닥에 들어오신 것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왔겠죠? 네. 걱정되시나요? 네. 제가 총 강의 경력이 약 30년 되고 많죠, 생각보다. 그리고 공무원 강의만 21년, 어제 세보니까 21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공무원 생물의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합격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제가 등대라고 생각하면 이 서치라이트를 딱 이렇게 안내 등을 비춰주면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여러분을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줄이 이렇게 물을 주면 그 물은 여러분이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흠뻑 맞으면 됩니다. 간혹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줄이로 물을 주는데 비 온다고 생각합시다. 왜 빗사이로 막가 이런 말 들어봤죠? 빗사이로 막가는 수험생들이 더러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격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9급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은 그 누구나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겠죠. 길게는 5년 이상 공부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료직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대개 엄마 아빠 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면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직장 아르바이트 좀 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성적 이만큼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야 합격을 하는데 약간 못 미칠 정도에서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공부 안 하니까 실력이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길게는 5년 이상 공부한 수험생도 있습니다. 수액불도 단김에 뽑으라고 수험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집에서 인강으로 저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고 아까 제가 안심하라고 그랬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심만 해. 도와주겠지.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대충 공부했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의 합격은 분명할 것이고 그리고 합격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아마 최정환 공무원 생물 방향을 생물로 제가 바꿨을걸요. 그러니까 최정환 공무원 생물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방자 하나 더 붙여보고 그리고 가입하셔서 반드시 실명으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실명으로. 실명이 아니면 제가 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고 거기에 각 그 섹션별로 각 그 질문방 등등에 질문 요령이랄지 등등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방법대로만 질문하면 제가 매우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 맞다. 그럼 불친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지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적이 꽤 있는데 그런 건 뭐냐면 시험이 2주 남았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미리미리. 상담 코너도 있어요. 상담방도 있는데 거기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뭐 슬럼프에 빠진다거나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 있을 거예요. 포기는 어느 수험생이 합격 그 수기에 이렇게 말하대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위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공무원 9급 시험은 그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그 상담방 필요하면 미리미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현강, 이 오프라인 현강 듣는 수험생들은 굳이 거기다 올릴 필요 없고 이렇게 대면 상담하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공무원 생물 지역별 출제 범위 및 난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3 또는 재수 등등을 하면서 수능을 봤을 텐데 수능은 출제 경향이 있어요. 뭐 올해 출제 경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괜히 열받으니까 그건 빼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출제 경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여러 출제위원이 들어가고 여러 출제위원이 그리고 여러 번 검토를 하고 그에 반해서 공무원 시험은 많은 출제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개 한두 명 정도일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출제 경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생물을 전공한 교수가 출제를 하는데 생물 전공자라면 대동소이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출제 요소가 되죠.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출제 경향이 있다가도 없다고 요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출제 경향을 약간 정리해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고교 생명과학, 물론 우리 시험 과목은 생물이지만 고등학교 생명과학 1과 2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고교 생명과학, 대학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수준, 예전에는 일반 생물학이라고 했죠. 또 어떤 7급에서는 생물학 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학 1학년 생물학 수준입니다. 물론 그 대학 1학년 생물학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우리 9급 시험에도.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 공부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보면 서울,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충북, 그다음에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비교해 보면 지방직 7급이 약간 더 쉬워요. 때로 서울이나 경기가 요 7급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경북. 그런데 여기 경기, 경북은 최근에 수능 유형이 약간 출제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몇 문제가 출제됐어요. 서너 문제. 작년에는 경기 한 문제 정도가 수능 유형. 그러니까 수능 유형이라 하면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응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그렇지만 수능 유형의 경우에는 밑에도 나오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난이도를 보면 매우 어렵거나 매우 그래서 커트라인이 한 80점 초반이나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상, 중상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남, 전북, 충북인데 물론 전남, 전북도 예전에는 여기 수능 유형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수능 유형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이 수능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들의 공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물학도 해야 되고 또 수능 유형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능 유형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대개 수능은 2점짜리와 3점짜리 있죠. 그래서 수능 2점짜리 수준으로 대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 인천, 울산, 강원의 경우에는 고교 생명과학, 물론 제목 과목은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교 생명과학 1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거의 2점짜리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인천, 울산, 강원 의료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기본 개념 강좌, 하이탑 교재라는 기본 개념 강좌를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초, 생물, 최종환 공무원 생물 기초 완성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
최근에는 수능 유형의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일반 생물학 수준 나오고 전북, 충남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대학 수준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고교 생명과학 수준, 그런데 원뿐만 아니라 투까지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 부산, 그리고 산림청의 경우에는 뭐 수능 유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능 유형이 되게 2점짜리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했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일부 단원에서 3점짜리 수준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수능 3점짜리에서 매우 어려운 파트가 유전 파트죠. 그래서 유전 파트는 3점짜리로 출제를 하면 수험생들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거의 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수능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도 아주 극최상위권의 경우에는 풀어내지만 보통 상위권 정도 학생들도 유전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유전 부분, 그러니까 유전 부분이라 하면 뭐 가계도 나오고 뭐 사람의 유전, 생명과학 원에서 그다음에 돌연변이 뭐 이런 거 나오고 생명과학 최에서는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 DNA 복제랄지, 그다음에 RNA 전사, 단백질 합성 과정 등등 에서는 3점짜리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3점짜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2점짜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의 출제 경향이 있죠. 보이죠? 그런데 출제 경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매년 바뀝니다. 작년도 출제자가 올해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걸 감안하면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 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저는 공군 학사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그 후배 장교 선발 시험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혼자 출제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이랄지 미생물학 이런 파트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적당히 좀 줄이고 뭐 생태학이랄지 뭐 분류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출제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이러하니까 그리고 난이도 등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수업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범위별로, 그러니까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등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꽤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하이탑 1, 2로 하고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마지막으로 됐어요. 그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교재입니다. 자, 우리 교재 10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이제 실제 이제 아까 그 출제 경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수업을 임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겠지만 실은 이제 수업 듣기 전에 예습을 한번 해 오셔야 됩니다. 수험생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예습이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 복습이 효과적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예습을 강조합니다, 우선. 그런데 그 예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예습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 예습을 꽤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저 선생님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감시하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뭐 적을 것도 없어. 체크만 이렇게 해가면서 가끔 보면 그런 수험생들도 있어요. 이제 반복 수업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물 전공자가 아니고 대학 때 생물을 거의 배우지 않았고 생물과 관련된 것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해부 생리학이랄지 또는 해부학 따로 생리학 따로, 대개는 이제 해부 생리학으로 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생리학 파트가 아닌 다른 부분들,
더구나 또 고등학교 때 생물을 선택을 만약에 문과였다거나 또는 이과였어도 생물 2까지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SF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울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전체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는 것을 막 사전 찾아보고 이럴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쭉 읽습니다. 뭐 소설책처럼 재미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소설책 보듯이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저랑 공부하면 그러니까 수기 중에 가끔 그런 글이 있어요. 생물 과목이 제일 재밌었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전 범위를 읽어오시고 정 시간이 없으면 무엇을 배울 건지 정도, 제목 정도, 그 큰 제목, 굵은 글씨들, 그리고 그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 시간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물을 되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은데 암기 과목이면서도 동시에 또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뭐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까? 보통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죠. 물론 공식 유도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해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려면 기본적인 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23 곱하기 46을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없죠. 물론 19 곱하기 19를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처럼 뭐 20단까지 외우는 경우라면. 그러나 우리가 23 곱하기 46 이런 걸 외우지 않아요. 그러나 구구단은 외우죠. 구구단은 외워야 23 곱하기 46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생물에서도 그 수학의 구구단에 해당되는 뭐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구구단을 몇 살 때 외웠을까요? 요즘은 뭐 유치원 때 외운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외운 적이 있어요. 못 외운다고 큰 누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그런데 왜 구구단이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외웠어요? 나중에 이해했죠. 그죠? 초등학교 9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 중학생이 되어서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그런데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외울 때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웠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이는 이, 이 이는 사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생물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지 알고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할, 그 구구단에 해당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거의. 이게 어디서 내가 봤는데 어느 쪽 페이지까지 대충 기억이 나. 저 오른쪽 페이지 구석에 무슨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 있죠. 답안지를 제출하면 생각이 나죠. 그런 경우 있죠. 시험에서는 그런 건 무효합니다. 무용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시험장에서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한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 시험은 되게 응용 문제, 수능용의 문제긴 약간 응용 문제 나오지만 그리 어렵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되게 추론형 문제보다는 되게 지식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대부분 풀 수 있습니다. 그 추론형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인강을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뭐 두 번째 수강할 때 이제 암기하면서 외우는 방법도 좋고 이게 실강을 듣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3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면서 전철이나 버스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되게 이제 50분하고 10분 쉴 건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면 그 10분 동안에 그 전 시간에 배운 거 충분히 복습이 가능합니다. 암기까지는 못해도 아 이런 걸 배웠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암기까지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책을 꺼내지 말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날 뭐 배웠는지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에게 그 영화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그런데 어느 부분에 생각이 안 나.
오늘 생물의 특성을 공부할 건데 그럼 생물의 특성을 혼자 막 되뇌이는 거야. 이를테면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얘기했지만 물질 대사 그다음에 뭐였지? 그럼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 안 나죠? 패스. 그럼 그다음 거. 그리고 한번 또 돌아가서 생각. 그 자리에서 책을 펴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책을 떠들러 봅니다. 아까 내가 생각 안 났던 거. 이거였지. 그럼 그렇게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고 암기하는 것은 암기 기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체크를 하거나 필기를 할 텐데 이제 집에 가서 아까 이제 집에 가면 동안에 복습을 한번 했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뭐 밥 먹을 거 먹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필기한 거 정리하고 교재를 반드시 정독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배운 내용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재 보면 잠깐 펴볼까요? 17쪽처럼 17쪽 1-1권의 17쪽 보면 개념화 정리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리하기를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답 달지 마세요. 답은 답지 제3권에 나와 있죠. 여기다 답을 달아버리면 답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복습할 때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만 뭐 적당히 체크를 하세요. 뭐 동그라미를 하건 V표를 하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연필로 검은색으로 그 다음 공부할 때 색깔을 바꿔서 그럼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이것이 매우 효율적일 겁니다. 세 과목 준비한다고 치면 4일 전에 한 과목, 3일 전에 한 과목, 이틀 전에 한 과목, 하루 전에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취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답을 표시하지 말라는 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 풀 때도 가급적이면 답을 표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신 왼쪽에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연습장에다 하나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쓴다거나.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틀린 것만 체크해 두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체크가 많이 된 것만 집중적으로 자기 취약한 부분을 공부해서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 쓰시고. 그리고 18쪽 보세요. 18쪽. 개념 기본 문제가 나오죠. 이건 반드시 풀어보시고, 역시 답 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쪽에 개념 적용 문제. 물론 일부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느 단어에서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적용 문제는 이제 수능 유형을 공부하는 경우에, 수능 유형,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수능 유형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수능 유형이 나오지 않은 서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한 번씩 풀어보긴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수능 유형 준비한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개념이 있었지,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특히 고난도 문제 이런 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를테면 23쪽에 7번, 8번처럼 고난도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단원별로 사고력 확장 문제가 있어요. 통합 실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40쪽 한번 볼까요? 40쪽. 물론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일부 설명을 하거나 풀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 시간상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하니까 이 통합 실전 문제도 거의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44쪽에 사고력 확장 문제가 있죠. 이건 예전에 이제 논술형 문제 또는 논술형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굳이 막 써보고 이런 연습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이게 서술하시오 했다고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읽어보고 이런 게 있지. 답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 안 나면 그냥 패스. 그리고 바로 답 확인하는 겁니다. 정답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개념 확인하는 문제로 삼지. 이걸 뭐 쓰는 연습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논술 다시 봐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자, 이제 진도 가겠습니다. 10쪽으로 갑니다. 우리 진도를 좀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자료를 띄워놓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판서를 하고요. 우리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 그래서 생물의 특성, 그리고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을 배우는데 먼저 생물의 특성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생명 현상의 특징 또는 생물의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물의 특성. 우리 사람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생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쭉 진도를 나갈게요. 시간상. 모든 생물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을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자 뺄게요. 그래서 개체라는 것은 한 사람. 영어로 individual을 번역한 겁니다. individual. 우리가 보통 개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individual, 개인. 그러나 생물학에서는, 생명과학에서는 개체, 즉 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사람 한 사람, 개미 한 마리,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 또는 세균 한 개. 이런 것들이 개체입니다. 자, 그래서 죽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을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하고,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내 대신 세상을 살아 이 새끼 만드는 그런 현상. 종죽 유지 현상이죠. 그래서 그게 생물의 특성을 이렇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럼 각 현상에 무엇이 있고 그들의 예가 무엇인지를 예를 줄줄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예가 나오면 이것이 생명현상 중에서 예를 들어 세포 아니면 물질대사 자기에 대한 반응 이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현상에 해당되는지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개체 유지 현상을 위해서 이제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세포가 없는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생물의 특성 배운다는 얘기하겠지만,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 그 생물적 특성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 생물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 그런데 어떤 생물은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단세포 생물. 그래서 대장균 등의 세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신벌레, 아메바 등등 들어봤죠? 이 집신벌레니 등등 이곳은 생투의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특히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적 구성은 생명과학 2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우선 보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그런데 세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세포가 생물의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어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요즘은 벽돌 없이도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었죠. 그럼 그 건물을 생물 한 개체라고 한다면 그 벽돌을, 그러니까 세포를 벽돌에 비유할 수 있겠죠.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기능을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이런 것이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구조가 되게 기능을 결정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사회에서, 미래의 세계에서는 꼭 자동차 바퀴가 둥그렇지 않아도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처럼
장기 부상 자동차가 나중에 생긴다면. 그러나 현재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원형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세모지거나 네모지면 굴러가기 어렵겠죠. 지금의 기술로서는.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같은 것들은 구조와 기능이 같은 것들이 되게 모여 있습니다. 그 구조와 기능이 같은 것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 또는 같은 또는 적어도 유사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생명과학 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물론 여기 나중에 생2에서 나오는데 식물과 동물로만 따질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보면 여기 나중에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지금 한번 들어두세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꼭 외워야 되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원핵생물,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시스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또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분류체계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계문, 강목, 과속종 안 들어봐서 상관없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그 원핵생물계 그러니까 세균이 여기 해당이 돼요. 지금 그냥 듣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원생생물계 그리고 식물계, 균계 여기서 균은 세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펑사이 곰팡이죠. 또 버섯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 동물계. 물론 지금은 이 원핵생물계를 더 나눠서 세균계 그리고 고세균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냥 한 번쯤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나중에 암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식물과 동물만 따졌을 때 식물에만 있는 단계 암기하셔야 돼요.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다룹니다.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화기관인 위를 생각해 볼게요. 소화기관이 위. 그러면 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아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위가 되는데 우리 위를 구성하는 조직은 먼저 상피조직. 상피조직은 우리 피부 바깥쪽을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의 안쪽 벽을 덮고 있죠. 위의 안쪽 벽, 소장의 안쪽 벽 등 그 상피조직이 있고 그리고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결합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액, 힘줄, 인대 뭐 등등이 있습니다. 위에도 혈액이 흘러가죠. 결합조직이 있어. 그리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위가 쪼물락쪼물락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 소화 효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근육 조직이 있고 그리고 신경 조직이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 그러면 이 상피 조직은 그 구조 기능이 유사한 것들이 모여서 되고 그렇죠? 같거나 유사한. 그리고 이거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의 이동 기관을 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지금 말한 것들이 전부 소화기관이죠. 항문 소화기관이야 배설기관이야? 이거 방금 그랬잖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지만 생물학에서는 똥 싸는 것은 소화가 덜 된 찌꺼기를 내보내는 배출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배설이라고 표현하지만 배설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이따 물질 대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 어떤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배설. 그래서 땀과 오줌 형태로. 그래서 콩팥, 즉 신장, 그리고 방광 이런 것들은 배설기관에 해당이 되지만 항문은 소화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화기관들에다가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도 각각 소화기관이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 그래서 인체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생식계 등등등 11개의 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구성하죠.
이와 같이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물론 이 세포 안쪽을 보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 핵을 비롯해서 미토콘드리아, 또 식물의 경우 엽록체, 뭐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등 나중에 구체로 배울 거예요. 이런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이라도 한 세포지만 이런 체계적 구성은 아니지만 세포 소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세포를 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더 쪼개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더 갈 필요 없어.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고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세포 생물학, 즉 세포학이라고 하고 뭐 조직학 뭐 등등 이렇게 나중에 또 배웠지만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그럼 이 개체가 뭐여서 개체군, 개체의 무리 근자야.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 집단, 이를테면 북한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북한산에 다람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설모도 살고 살모사도 살고 까치도 살고 뭐 딱따구리도 살 수 있겠고 소나무 등등 또 세균 그런 모든 생명체, 다시 말하면 개체군의 집합, 군집. 그러니까 군집은 모든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 북한산에 있는 비생물적 요소들 있죠. 거기 내리쬐는 햇빛, 토양, 물, 공기 등등등을 여기다 합해서 그러니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합해서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물권이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쭉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나와 심화반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세포에서 개체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적어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물론 2에서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조직은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된 거고 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이 생명체가? 그러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두 생명체냐? 이 마이크도 분해 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저 공기청정기도 분해 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걸 생명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라는 것을 합니다. 물질 대사 잘 모르겠으면 우리 광고에서 이 약은 뭐 신진대사를 돕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 신진대사가 바로 물질대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물질대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그런데 그 생체는 무엇을 기본 단위로 기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세포. 다시 말하면 세포 내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반응, 모든 화학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뭐 화학약품 부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물질대사가 아닙니다.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세포, 강조합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그 물질대사를 크게 나누면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동화의 동은 같을 동자, 화는 될 화자, 이는 다를 이자. 그럼 동화작용은 보통 고딩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된다. 합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중에 제가 심화반에서 초반부에서 이 화학 파트를 좀 설명할 건데 지금 간단히 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초딩 때도 물론 배웠고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는데 분자. 물론 그때는 그렇게 배웠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데 이제 고딩 수준부터는 그 분자는 그냥 드러나 두세요. 지금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 공유라는 뭔지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예를 들면 이런 건 여러분의 이해를 높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너무 또 초점을 맞출 필요 없어요. 설령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해서 넘어가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제 수업이 약간 어렵다고 이렇게 뭐라 하는 수험생도 있던데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야. 원자량은 원자 1몰이 갖는 질량, 수. 1몰은 자, 모래가게 가서 아저씨 모래 100억 개 주세요. 그럼 100만 개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당황하겠지. 아니면 이 미친놈 같나? 어떻게 모래를 낱낱이 개수를 세서 팔아?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계란도 되게 하나, 둘 이렇게 세서 파는 게 아니라 이미 30개 한 판. 요즘 10개짜리도 있죠. 보통 계란 한 판 그럼 30개지. 포기.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배추 100포기를 뭐라고 해? 또는 마늘 100통을 말하라 그래. 엄마 아빠는 다 아실 텐데. 요즘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첩. 이걸 요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생선 한 손. 그럼 보통 2마리 얘기하죠. 그 단위야, 단위. 숫자를 세는 단위. 원자, 분자도 크기가 매우 작아. 그래서 낱낱이 숫자를 세기 어려워. 그래서 몰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대략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몰을 예를 들면 수소 원자 이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그 1g이야. 산소 원자 한 개는 이만큼 있으면 16g이야. 그런데 물은,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야. 그럼 분자량은 분자 1몰이 갖는 질량의 수야. 그럼 각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럼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2개 있으니까 2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 한 개가 있으니까 16이고, 그래서 18. 이게 물의 분자량이죠. 그래서 고분자는, 화학에서 말하는 고분자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것을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딩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냥 통용해서 그냥 써버리는 거지. 이런 정확히 말하면 화학적으로는 생명과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게 고분자가 아니야. 그냥 더 큰 물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그 광합성 전체 반응식을 써볼게요. 암기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외워야 되니까.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은 6CO2, 요 앞에 개수까지 다 외우세요. 6CO2 플러스 12H2O, 화살표 찍,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진데 포도당 분자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C6H12O6, 그리고 부산물로서 물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6H2O, 6O2. 이런 건 숨도 쉬지 말고 쫙 외우세요. 쫙 쓸 수 있어야 돼.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멈칫하면 안 돼.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그 계산을 해서 나중에 생투해서 할 겁니다. 180. 그냥 암기하고 계세요. 포도당 분자량 180. 많이 아니잖아. 이산화탄소는 44. 물 한 개는 18. 그럼 저분자 물질이 실은 이건 고분자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물질이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된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해 그러면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이야. 더 복잡한 물질 합성. 그래서 아까 합성에 초점을 두라 그랬죠. 합성.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 지금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광합성이라고 쓸게요. 광합성. 그러니까 더 복잡해진다 물질이. 지금 우리가 분자량 개념 정확히 모른다 치면 분자량을 몰라도 이산화탄소 한 개, 물 한 개, 포도당 한 개 누가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 포도당이 제일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합성이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야. 그럼 이화작용은 쪼개지는 거야. 이거 반대야.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 된다고 하지만 그냥 분해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것이 호흡.
수업하면서 강의하면서 수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 또는 뭐 숨쉬기. 숨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고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건 고학년 수준이고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분명하게 호흡의 뜻이 나와요. 물론 이런 호흡도 있어. 호흡 부는 거. 숨쉬기. 그래서 호기, 흡기, 즉 날숨, 들숨 이런 숨쉬기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호흡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그것이 뭐냐면 암기하셔야 돼. ATP야. 이따가 AT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세포가 쓰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주로 ATP, 주로. 물론 고등 수준에서는 그냥 ATP. 그러나 대학 수준까지 가면 주로 ATP. 자, 여기 광합성의 전체 반응의 반대식이 호흡식입니다. 이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요. 호흡 또는 세포호흡. 포당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그 저장된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광합성을 왜 광합성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왜 광합성이야? 광이 무슨 광자야? 빛광자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아까 이 동화적용과 이화적용, 동화적용 합해지는 거, 이화적용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동화적용을 결혼의 비유, 이화적용을 이혼의 비유. 이제 수험생 중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이거 없으면 결혼 못 해. 뭐요? 그렇지. 결혼 아직 안 했지? 그래서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전에 사랑 없어서 결혼했어요. 우리 큰 고모는 17살 때 결혼하셨어요. 큰 고모부는 12살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사랑을 알았겠어? 결혼식 첫날 봤는데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막 돈을 주잖아. 동화작용하면 막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아까 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 에너지를 흡수하는. 여기서 열은 꼭 열 에너지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혼 이혼에서 돈에 해당되는 것이 물질대사에서는 에너지. 그럼 왜 광합성이라고 그러냐? 빛광자,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 그러면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인데 포도당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ATP 형태로 바꿔. 그래서 ATP하고 열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죠. 열은 체온을 유지하고 결국 방출. 물론 이것도 에너지 우리 세포의 생명활동에 쓰고 결국은 열 형태로 바뀌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에너지 출입이 없는 물질 대사는 없다. 모든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을 동반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모두 합니다. 사람은 동화작용 해 안 해? 여기 예로서 광합성을 써주니까 그럼 광합성만 생각하는데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한 예일 뿐이야. 합성.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제 밥 속에 쌀밥에는 주로 녹말이 들어있죠. 그럼 그 녹말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까지 분해되고, 그럼 이건 이화작용이죠. 그런데 그 포도당을 이제 소장에서 흡수하면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당뇨병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포도당을 뭘로 바꿔?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꿔? 지방으로 바꾸기 전에. 너무 많을 때는 지방까지 바뀌는 거고 그 전에 포도당이 뭘로 바뀌어? 글리코젠으로 바뀌죠. 글리코젠 다당류. 포도당은 단당류. 단당류는 당이 한 개,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그러니까 합성. 우리가 운동하고 근육을 빵빵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럼 그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까지 분해되고 이화작용. 그 아미노산 흡수하고 그럼 필요한 곳에 가서 단백질로 합성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동화작용을 한다. 자, 식물의 광합성. 빛이는 낮에 일어나겠죠. 자연 상태에서. 그럼 식물의 호흡은, 식물 상위 호흡을 해. 그럼 식물의 호흡은 낮에 할까 밤에 할까? 광합성 낮에 하니까 호흡은 밤에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호흡은 언제나. 낮에도. 온도만 적당하면. 너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낮이건 밤이건 온도가 적당히 유지되면 호흡이 일어날 수 있죠. 호흡은 언제나. 그러나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에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생물의 특성을 공부하고 있어요. 고작 2개밖에 안 배웠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 내사를 한다. 그리고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비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죠.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전기 코드를 꽂으니까 불이 켜졌네. 반응을 했네.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우선 반응부터 좀 더 설명하면, 누가 바늘로 콕 찌르면 손을 탁 치우겠죠. 움찔한다거나 뜨거운 걸 만졌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냄비 손잡이가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뜨거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을 놓으면서 손을 귀로 가져가죠. 이게 자기에 대한 반응.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내 손은 데일 테니까. 심하면 화상을 입고 더 심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 자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영어로는 호모스테이시스예요. 호모스테이시스. 스테이시스는 스테이트라는 뜻이야. 상태. 호모는 same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죠. 같은 거 달린 놈들끼리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렇게 부르죠. 그게 같다라는 뜻이야. 이건 호미오. 호모. 호미오. 내가 호모스테이시스였네. 호미오스테이시스. 이 호모라는 뜻이에요. 호모. 같은. 호미오. 같은 뜻이에요. 호미오. 이건 생물학 유전하게 쓰죠. 중딩 때 이런 걸 배웠어. 완두콩 순종, 잡종 이런 말을 배웠죠. 완두콩의 그 형질을 결정하는 자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있는데 둥근 유전자 라운드, 라지알, 주름진 유전자 스몰알. 그럼 라지알랄 또는 스몰알랄 있으면 이걸 순종. 그때 이런 말도 배웠어요. 호모. 이런 뜻이에요.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전 파트 때 얘기하겠지만 같을 동자를 써서 동형접합. 동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억해야 돼. 이런 걸 동형접합이라고 그래. 그럼 잡종은 다른 거.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이게 헤테로, 디퍼런트라는 뜻이야. 우리는 이제 이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유전자가 서로 같으면 동형접합, 다르면 이형접합. 호모하다가 살짝 빠졌어. 같은 상태. 자, 항상성부터 고쳐서 설명하면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자,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면 전부 개체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요. 찜질방에 갔어. 더워. 체온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체외 환경이 변할 때, 기온이 증가할 때, 그럼 체온은 일정 유지해야 돼. 또 일정 유지한다고 해서 36.5도 일정하게는 아니야. 약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작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체온을 36.5도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립니다. 땀의 주성분은 물.
물이 수증기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죠. 구체적인 기작 원리는 심화반응에서 공부하고요. 땀을 흠뻑 흘렸는데 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한 2리터 정도 쌌다고 생각해봐.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다시 말하면 체액의 농도가 증가해서 유식한 척하면 삼투압이 증가해서 삼투압 나중에 얘기하겠으면 지금은 잘 모르면 체액의 농도를 일정히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땀 흘리면 갈증 나서 우리가 물을 먹는 거고 등등. 그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는 오줌을 거의 많이 안 싸죠. 그리고 체내 pH, 혈당량 등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는데 체내 환경은 무엇일까요? 체내 환경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러한 개체유지 현상, 이러한 현상, 이 항상성이 왜 나타나? 무엇을 유지해서 안 죽으려고 개체유지. 그러면 그 개체유지를 아까 생명 무엇을 기본 단위로 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포. 그럼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 그 물질 대사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 아까 세포의 전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포도당을 예를 들면 C6H12O6 아까 써줬던 걸 반대로 쓰면 돼. 플러스 6O2, 6H2O 그리고 12H2O, 6O2 이렇게 되는 거. 야, 아니 미쳤어. 6CO2, 12H2O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돼. 쭉 나와야 돼. 이게 세포비야. 포도당을 공기 중에 한번 태워볼까? 포도당에서 공기 중에 태울 때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탄소를 갖는 물질을 태우면 대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태우면 물이 만들어져. 이건 연소의 화학 방식하고 똑같아. 세포. 그런데 연소는 포도당을 태우려면 온도를 400도 이상으로 높여야 돼. 세포흡이 400도씨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 세포흡이 왜 일어나? 안 죽으려고. 그래서 세포흡은 체온 36.5도씨 정도에서 충분히 잘 일어나. 이렇게 연소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이야. 효소.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아까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 온도, 삼투압, pH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백질의 구조, 효소의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을 못해. 그래서 어렸을 때 체온이 증가하면 엄마가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인달지 아니면 이런 민간요법도 옛날에 썼어요. 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겨드랑이에 넣는달지 등등. 찬물에서 뭐 이렇게 닦아준달지. 그러면 체내 환경은 뭘 얘기하겠어? 체내 환경은 효소에서 물질에서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에서 일어나지. 그럼 세포가 그런 조건을 유지할 때 세포 바깥쪽이지. 바로 체내 환경은. 그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를 뭐라 그래? 조직액. 들어봤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그래. 그 조직액의 환경이야. 조직액이야.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떠다니고 있죠. 그럼 그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 또는 그 혈구들 사이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하죠. 그 혈장이 체내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직액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또 발생과 생장. 수정란이 있습니다.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가 되는 과정, 엄마 뱃속에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 어린 개체가 자라는 것을 생장 또는 성장이라고 하죠.
수정란은 세포가 1개, 어린아이 약 30쪽에, 어른이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60쪽 이상 세포의 수가 늘어났네. 몸이 자란다는 것은 세포의 수가 늘어난 거야. 그런데 발생 과정도, 그럼 이 생장관, 몸이 자라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겠어, 감수 분열이겠어?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여기 발생 과정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당연히 생장은 체세포 분열이고, 이 발생 과정, 왠지 새끼 만드는 거니까 혹시 감수 분열 아닐까라고 착각하면 안 돼. 감수 분열은 정자 난자를 만들 때 끝나는 거야. 이 수정란이라는 뜻은 받을 수, 정자를 받아들인 알이라는 뜻이야. 이미 정자 난자 만들 때 감수 분열이 끝난 거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생장은 단순히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고드름도 크기가 커져. 그러면 석회암 동굴의 종유석, 석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돌고드름에 해당되는 종유석, 밑에서 올라온 석순, 이제 만나면 석주, 개등자를 써. 아무튼 이렇게 자라는 것 단순히 커지는 거야.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것이고, 이 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하죠. 그렇죠? 자수정, 돌덩이 자수정도 커지죠. 그러면 생장이 아니야. 동일한 물질이 그냥 쌓이는 거야. 그런데 생배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한다. 당연히 체세포 분열. 이렇게 생물의 특성 중에서 겨우 개체 유전상을 마쳤네요. 잠시 쉬었다가 종족 유전상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